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지, 혹은 미혼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치과 의사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기에 동서 남편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동서의 행동이 예전과 다르지 않아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기억엔 신혼여행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과 그의 친구들이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이 없어서 기다렸다고 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큰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서를 이해하고 고마워했던 마음도 시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없는 처제 때문에 신혼 초에도 우리 부부는 평생 뒤치다꺼리가 너무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쟤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동서를 늘 감사히 생각하고 좋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자신감 없는 모습이 그냥 자신감 없는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표현된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너희는 시댁 식구들끼리 참 소위가 좋다. 얘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그렇게 모이는 거 안 힘들어? 아유, 힘들게 뭐가 했어. 그냥 가족들끼리 모이는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집안의 친척 어른들은 다 성격이 너무 유하고 재밌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매번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결국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할 정도까지 되었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종종 가족끼리의 모임을 열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동생 부부도 올라오고 우리 부부도 참석을 했어요. 내 주변 친구들은 시댁 모임이 너무 많으면 싫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저는 시댁 모임이 좋았어요. 다들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대화도 잘 맞아서 힘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수정아, 너는 어떻게 한결같이 해가 밝고 참다니? 너를 보러 오면 기분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말야 이 모임에 나오기 싫어도 너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거야? 맞지, 형님? 우리 수정이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무엇이 있을까? 그는 웃는 걸 많고 워낙 밝아서 그런 것 같아. 나도 큰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 엄마야, 정말로, 서방님. 원래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말고성 같이 거리면서 묵직하게 살던 사람이 말이 많아졌어. 정말 고맙게도 나는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어. 이런 면에서는 내 집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아. 우리 친정집이 친척들이 많이 왔었지? 친정집은 친가 중에 제일 컸고 명절이 아니어도 손님들이 자주 왔어. 잘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친모 친부 덕에 손님은 끈이 없었어. 어려서부터 사회성이 단련된 것 같아.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잘 지냈고 나이 어린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 큰며느리 어디 갔어? 큰며느리가 와, 분위기가 졸려. 아이, 얼른 와, 그래, 보고 싶어 죽겠다고. 빨리 와, 내 시대 사람들은 시가 모임에 늦거나 도착하지 못하면 연신 전화를 해대. 동서에서부터 상당히 짜증났어. 형님, 어머니께서 형님이 오냐고 전화해보라 하셔. 늦으면 늦는다고 좀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찝찝한데요. 정말 미안한데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찝찝하네요. 어떡하죠? 최대한 조심해서 가고 있긴 한데 차가 막히네요.
도착하면 바로 들어갈 거라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미안해요. 혼자 괴로워하게 해서 죄송해요. 고생할 일이 없을 텐데 있으나마나 사이인데요. 어쨌든 형님께 전화하세요. 제가 조금 불편해요. 미안해요. 동서가 선물도 사들고 갔다고 하니까 어른들한테 전화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친척들의 말에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보일 거라고 어른들한테 선물도 사들고 간 것 같아요. 언제 올 거냐고 전화해보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가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것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그날은 동서의 병원을 개업한 지 1년째였습니다. 늦었던 이유도 동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늦었던 거였어요. 어린들께 안녕을 하고 동서가 마음을 상해해서 저는 서둘러 가서 동서에게 선물을 줬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동서가 병원을 운영한 지 1년이 됐네요. 친구들도 동서 병원을 안다고 해요. 잘 치료한다는 소문이 많아요. 축하해요. 동서가 건물을 짓고 전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것 같았어요. 벌써 1주년이네요. 그렇지요. 돈을 벌어볼 만큼 잘해야 되는 거겠죠? 아이의 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요즘은 애들 엄마들이 꽤 까다로워졌어요. 정말 멋지네요. 네, 정말 그래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그런 거였군요. 아유, 우리 유리가 힘들었겠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바빠서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네요. 정말 축하해요, 유리야. 유리야, 수고했어요. 아이, 괜찮아요. 어머니, 뭐랄까요? 아, 괜찮아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척 어른들과 시부부님도 늦은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축하를 받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좀 어수선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걸려서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동서가 제가 따라 들어온 걸 눈치챈 것 같았는데 휙 돌아서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민망한데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동서는 정말로 상태였어요. 저도 좀 기분이 어색해졌어요. 나도 동서 마음을 생각하고 눈치를 보려고 했는데 동서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왜 그랬는지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서로 옆에서 서서히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죠. 저는 한마디씩 하면서 즐거웠어요. 친척 어른들께서는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깔깔 웃었어요. 너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조금만 마셔.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벌써 1년 동안 병원을 개업하였네. 수고했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이 쑥쑥 들어가요? 정말 좋겠다. 생각 없고 속도 없이 그런 말이라고요. 형수가 어떤 문제가 있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동서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아. 시댁 모임 때 왜 기분이 나쁜지 그런 건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시댁 모임 분위기가 좋아질 때 동서는 술만 마셔도 됐죠. 동서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불안해졌어요. 결국 그 술 때문에 동서가 실수를 하고 말게 되었죠. 시댁 어른들을 돌려보내고 뒷정리를 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나오려는데 술에 취한 동서를 발견했어요. 너무 술을 마셔. 집으로 가자. 정말 그럴 거야. 왜 이렇게 술을 마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 어른들도 불편해하고 있잖아. 그만두라고. 이거 나봐. 난 뭐 나쁜 말 했어? 아니, 그냥 내 생각이 그렇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왜 다들 말을 못하시는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왜요? 제가 이런 걸 궁금해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동서는 모임에서 있었던 서운함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시부모님도 우리 부부도 시동생까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동서만 혼자 해서 난리를 피우니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인자하신 시부모님은 동서를 달래시라고 했어요. 아이고, 둘째야, 서운했어. 우리가 큰애한테 약점 잡힐 게 뭐가 있어? 가족끼리 웃고 떠드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니? 응,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이거는 약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보다 예단도 더 많이 해왔어요. 제가 형님이 못 낳는 애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에서 결혼할 때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달래는 시어머니의 손을 탁 뿌리치며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어요. 저도 그쯤 되니 봐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사를 부리는 동서한테 걸어가 이야기했어요. 동서, 내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만해. 나는 후회를 해요. 무슨 후회를 하는데요? 아, 어이가 없네. 정말 어떻게든 후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른들이 나한테 약점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어른들과 코드에 맞는 것뿐이야. 그리고 아예 못 나는 거 동서한테 피해준 거 없지 않아. 맞아. 나도 동서가 나 대신에 수민이랑 수호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조카지만 나는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애들 성장을 지켜봐 주어야 해.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동서는 여기까지 들어가고, 내일 정신 차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다. 취한 개를 상대로 싸움을 크게 만들려는 것은 저를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동서에게 경고했다. 눈치 없는 시동생은 눈치를 챘는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서둘러 나갔다. 다음 날 동서는 실제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그 후에 나에게도 사과했다. 그저 미안해 라는 한마디였지만 동서는 나에 대한 열등감과 자존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나와 내 부부가 잘 되면 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나의 롤모델이 되어준다. 만약 나의 남편이 그와 같이 협력하여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모님, 혹시 누구를 속이시려는 것인가요? 알겠어요. 내가 찾아볼게.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와 남편은 사업을 같이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감사한 사실이죠. 누군가가 우리 부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나는 수학이 약해서 숫자를 보면 얼렁뚱땅하는데 당신이 항상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내 모습이 아니라 당신담이면 좋겠어요.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렇죠. 당신처럼 되면 수학은 문제 없을 거야. 아이를 가지면 아이도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이야. 당신처럼 되지. 정말 이런 말을 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상호 비난이나 놀림을 버려볼까 하면 그게 우리 부부답게 됐어요. 우리는 각자 혼자에서는 부족하지만 함께하면 상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장점이 있었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해준 덕분에 안정적인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정말 공평한 파트너인 것 같아.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데 너무 공평하지 않아? 너무 고생했잖아. 너무 안 무시해야겠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도 꾸준히 하고 술도 안 마셨어. 정말 안 하라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 그럼 제가 너무나도 고생한 것 같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관에 들어가는데 일상생활과 몸 관리를 하며 정말 힘들다.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라면 지금처럼 살아가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괜찮다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왔는데 아이가 생기면 같이 많은 일을 해보자고 했잖아. 지금 포기하면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지만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죄책감과 힘든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남편과 난인 부부였고 동서이가 언급한 대로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 결혼이 시작될 때부터 시험관 시술을 계속하던데 한없이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할 때마다 우울해지고 너무나도 슬펐어. 결국 우리는 단 둘이서 결정했어. 시부모님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 솔직히 시집와서 자식을 갖지 못하지만은 탓스럽게 느꼈어. 내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너를 떠나는 것조차 서러웠어.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쉬고 몸을 챙기고 싶었어. 시부모님도 기다리셨고 내가 힘들어 보인다며 도와줄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시험관 시술을 중단하고 남편과 상의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쉬며 조언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 제가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했어요. 굳이 시험을 포기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서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휴식을 가지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어머니께 연락드렸고 형님 아버님이 일시적으로 쉬기로 하셨다면 저쪽으로 오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직 남자아이 둘이라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동서가 아이들을 돌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은 상관없이 조카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치 내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동서에 화가 난 저였죠. 그저 쓸데없이 자만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비뚤어진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아니,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때부터 어린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아, 쉬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아이들에게 항상 말을 따르길 바라는 동서에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뒷북을 쳐주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있었죠. 그렇게 동서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남자 어린이 2명을 혼자서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카 아이들이 어리긴 해도 남자 어린이들은 너무 활발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겐 충분하니까 마치 내 직계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열심히 봐줬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었을 때 동서가 아이들을 돌봐준 대가로 돈을 보내왔어요. 아이고, 동서야, 돈을 잘못 보낸 것 같은데. 40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 왔어. 한번 다시 확인해 줄래? 동서가 돈을 보내왔는데 공이 몇 개가 빠진 것 같았어요. 돈의 액수와 너무 다른 양이 들어왔으니까요. 확인해보라고 요청했더니 동서가 하찮게 생각하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죠. 형님, 수습기간이라는 걸 모르세요. 가족들이 돈에 너무 꽉 끼어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 동네 맘카페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 원장이 형님한테 그 돈을 못 드리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같아요. 병원 장비 교체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아,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돈 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귀여운 조카들 봐줄 때 사실은 그냥 해도 돼요? 어쨌든 본사와는 다툼이 있었는데 내 조카 아이들이라 넘겨줬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었고 그래서 조카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고 놀아주면서 시간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 동서가 약속한 금액을 봉투에 담아 주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에서 사이비가 나왔고 받기엔 신경질 나도 모르면서도 돈 받았는데 좀 많지 않나 싶네요. 동서 말대로 가족끼리 따지지 말아야 하겠죠. 아주 빠네요. 사업 잘 돼서 돈에 대해 계속 징징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따지지 말래 피 문자 동서가 속이 후련하군요. 이런 식인 건 덤비는 장하다 싸운다고 생각해왔지만 들었어요. 동서야, 나 오늘까지만 아이들을 보고 내일부터 일을 하지 않기로 했어.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말한 대로 가족이니까 내가 조카들을 돌보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동서가 의사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배운 거 아닌가. 손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어. 그리고 5만 원은 안 받을게, 동서야. 그냥 나는 봉사한 거로 생각할게. 그래서 돈 봉투를 다시 동서에게 돌렸어. 아이들이 저녁밥은 챙겨줄 테니까. 그런데 뒤에서 무언가 내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었어. 그건 다름 아닌 동서가 던진 5만 원 봉투였다고. 동서를 보니 씩씩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내가 받아볼 대로 받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일이지. 그리고 무슨 말이냐고, 나 배운 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 볼 줄도 알아? 내가 다 가게 되면 너처럼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꺼내는 기집애들이 많은 것을 알아? 내가 잘한다고 해도 왜 너는 항상 반말해? 나이도 비슷한데. 내가 큰 아들과 결혼한 게 무슨 수술이니? 문제는 너처럼 그 집안 식구들이 내게 오냐 하는 것이야. 노인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가. 동서는 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어. 아닌데, 가정부라면 적어도 일하는 직원에 대한 대우는 해줄 거야. 동서는 그냥 날 어디 지나가는 똥개도 못하게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동서에게 다가가서 떨어진 5만 원을 받았어요. 원을 주어서 동서 얼굴에 다시 한번 내팽개치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정말 실수를 했어? 어차피 돈 문제인데 더 나아가고 싶지 않니? 너 오늘 말실수를 잘못한 걸 알아? 고민해보고 내일 사과해. 아니면 그 다음은 뭐지? 너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게 분명해. 내가 이야기할 때 동서는 씩씩거렸다. 놀자고 매달리는 조카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나왔다. 어떻게 보면 예쁜 조카 아이들이라 해도 엄마가 그렇게 할 때 주하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분명히 동서에게 기회를 줬는데 동서는 그날 밤과 그 다음 날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판하고도 화가 나지 않으면서도 이게 또 어떤 기회일까? 동서의 약점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명절이라서 사돈댁이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반송되어 왔다. 작은 애가 자기 집에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하더니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이 기회에 사돈댁에 가볼까 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달하자. 선물은 계속 돌아오고 연락도 없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 있잖아.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서 장면을 풀어시기 설명하겠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주소로 가보았어요. 멀리까지 가야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서에게 선물을 보내려는데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바다 근처에 있다면 해산물을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약점을 잡으면 오징어 한 상자를 사다 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한 노인이 나와서 동서 부모님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노인은 우리 집에서 도와주는 일손이라 생각했지만 동서 부모님이 여기 사시는 건가요? 를 물었더니 매우 짜증이 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노인은 우리 집 아이가 여기 사는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정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거대한 사기로 인식되더라고요. 어디에 사는 아이가 말리라고 했더니 노인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은 동서의 약점이 되었어요. 동서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동서의 부모님을 보았는데 그분들은 동서의 진짜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쁘고 거주하고 있는 집도 동서의 부모님이 아니었죠. 동서의 아버지는 어린 동서의 시절에 이혼을 했고 동서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해요. 아버지는 사건일 때만 사고를 쳐다니고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노인분께 동서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분도 망설였지만 결국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동서의 아버지는 다른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 그 교도소로 가보기로 했어요. 결혼했다. 대단하다. 아이가 싫어해서 집을 나갔다. 내가 어디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는 치과 의사가 되었다.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그 곁에서 발생한 일이 많았다. 거의 요란했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돈 벌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좋다. 동서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동서는 어릴 적에 집을 나가서 살았다. 동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동서는 아버지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 의문이 들었다. 결국 동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마치고 저녁에 시부모님을 만났다. 그날은 우연히 시부모님과 동서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식사한 자리였다. 거기서 동서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모두에게 고백했다.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식사하니 아이들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이들도 함께 놀아서 기뻐하고 가족들은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서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듯이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운해했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 때문에 슬슬 남편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하지만 한글로 번역을 요청하시면 번역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험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그래서 형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리워하셨구나 마음이 안 좋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내 아이처럼 느껴보시면 좋죠.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러나 동서가 저에게 공격을 시작하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증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서, 아버님이 계시다는 소식이야. 오늘 배가 고픈데 동서야, 중학교 때 집 나간 뒤 한 번도 못 본 건 단 한 번도 안 궁금해했더라. 그러다가 동서가 거짓말을 했더라. 결혼식 때 역할 대행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분이었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웃분의 집으로 바꾸시게 하셨네. 꼬부랑에서 왔다. 돌아와서 어디 갔었냐냐냐. 왜 교도소 여기를 다녀왔나냐.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동서의 아버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의 고향에서 겪어본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동서가 이야기했던 부모님과의 관계와 실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가상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육계열에서 설정한 것 같았습니다. 교장 자리까지 하셨고 퇴임을 하셔서 적당히 이 건물 한두 개 갖고 계시면서 부유하게 산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아낸 동서의 현실은 동서가 꾸며낸 가상의 세계와 너무나 달랐던 건데요. 시어머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들고 있던 숟가락까지 떨어뜨렸어요. 아이 이봐, 괜찮아. 이 큰 애야네. 시어머니한테 얼른 불 좀 갖다 드려라. 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형수가 말한 게 다 맞는 거야? 대답을 해봐야 다 맞는 거냐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던 건 시동생과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는 동서에게 시동생은 버럭 소리까지 질렀죠. 그 바람에 조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동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들어 겨우겨우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오빠. 내가 너무 미안해. 나는 그냥 오빠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다들 집안 사람들 학력도 좋고 돈도 많은데 내가 너무 꿀리면 나랑 결혼 같은 거 안 해질 것 같아서 한 번만 거짓말하고 진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형님한테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병원까지 차렸는데 돈은 없고. 너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병원 지은 건 병 지은 것도 다 대출받아서 한 거냐고.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동서의 병원을 차린 것도 동서가 지원했던 가상의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서가 자기 혼자서 무리하게 받은 대출로 이룬 것이다. 한편으로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4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5만 원을 던져주었던 동서에게 진지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모인 가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정리한 뒤에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충격을 받아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고 자리를 뜨더니 혼자 시간을 가져가자며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자녀를 따라갔습니다. 전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시동생은 이 형제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정리했고 거짓말은 한 번 하면 2번, 3번 할 수 없다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시댁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지만 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곤했어요. 부모님 2분 다 매우 피곤했어. 저도 또한 적잖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잠든 환상 속에서 동선 가족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았다.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어.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동선 부부가 이혼한다면 나는 조카들을 돌봐주는 것이 나을까 생각했어. 형수 시간이 조금 되면 형과 함께 우리 4명이 좀 보러 갈까? 엄마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일단 우리 사람들이 먼저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명이 알았지 4명이야. 4명이 하면 그렇지 법사람이랑 같이 말야. 아니면 우리가 형수 집으로 가볼까? 그렇게 시댁의 실연기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즈음에 동생이 나에게 연락을 주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 내 집으로 와야 한다고 했어. 그때 얼마나 두근거리고 몸이 저릿저릿하면서 심장이 뛰었는지 몰라. 그렇게 불편한 만남이 끝내 이뤄졌어. 동서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동서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어. 온통 책임감에 쓰러지듯 들어왔어. 그러한 동서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탄성을 쏟았지. 어째서, 동서, 왜 그래, 그 일이 무엇이니? 어서 일어나, 왜 자신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하니? 그래, 빨리 일어나. 아니요, 형수가 정말 죄송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오늘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형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싶어.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제하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도 꾸역꾸역 한마디씩 말을 이어나가며 제게 사과를 했죠. 그 사과는 제가 동서한테 받은 사과 중에 가장 동서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다. 죄송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형님한테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나 하고 형님이 우리 애들 많이 아껴주는 거 알면서도 그냥 제가 괜히 형님한테 질투하고 형님 미워해서 더 모질게 구웠어요. 사실 형님은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저 병원 개원 1주년 됐을 때도 유일하게 형님이 나서서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셨었고 저희 애들도 친자식처럼 정말 마음으로 돌봐주셨었는데 동서는 그러면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동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저 역시도 동서에 대한 미움과 화가 있었기에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어느새 저도 동서 앞에 마주 앉아 동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과를 했죠.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게 많아.
내가 잘했더라면 동서 마음도 챙기고 다 좋게 지낼 수 있대. 그날도 내가 동서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감정 앞서서 그렇게 행동한 것 정말 미안해. 형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질투도 많고 욕심만 많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형님한테 못된 말까지 하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우리 사람들에게 우은 날로 회자되고 있어요. 동서와 저는 그날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 표정이 너무 웃다 하면서 서로 은근히 까고 놀면서 웃게 되는 부부였는데 당연히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동생 부부는 결국 이혼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도 그 둘만큼 친밀한 관계로 변했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는데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아이고 정말 내가 남편한테 많이 했더라고 생각해. 결혼 후에 만나니까 가장 직접적인 일을 했고 사업을 하다가 온갖 문제로 남편이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남편을 지지하는 것이 고생이 많았어. 신동생은 남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고 사실 그저 그런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은 서로 노력하고 믿음을 주고받아 혼인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남편이 그때 너무 냉정하게 대응해서 미안해 하더라고. 난 정말 미안한 게 없었는데 그렇게 행동한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엉거주춤 자고 말았어. 어쩌면 내가 잘못했던 거일지도 몰라. 어떻게 사과할지 늘 고민했었거든. 이제는 우리와 시댁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물론 남편은 자신의 행동으로 아직도 자책하고 괴로워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위로하며 모두가 실수는 있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말해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상처를 자가 회복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는 다르군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현재 우리의 결말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긴 제 가정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매일 들릴 것이니 함께 서로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댓글에서 다시 만나요. 반짝이는 별.